아빠, 서울대에 붙었어요. 차가운 11월, 잿빛 바람이 스치는 묘지. 18살 소녀는 두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꼭 쥔 채 아버지의 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묘비를 끌어안습니다. 삼촌이 아빠가 남긴 빚 갚으라고 학교는 필요 없다고 저더러 돈부터 가져오래요. 묘지에서 들려온 절규에 발걸음을 멈춘 백만장자 회장. 그런데 그 소녀가 울고 있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18년간 몰랐던 손녀의 존재,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욕심쟁이들의 추악한 민낯. 10억 주시면 준이를 보내드리죠. 과연 이 냉혹한 회장이 마지막 남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찾은 가족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모란공원 묘지구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민호는 옷깃을 여미며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자식을 앞세운 죄 많은 아버지로 이곳을 찾았지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국화꽃보다 더 창백하고 건조해 보였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떠난 지 어느덧 18년이 흘렀지만 강민호의 가슴에 박힌 못은 녹슬지도 빠지지도 않은 채 여전히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비서진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아들의 묘비가 있는 구역으로 들어서던 강민호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교복을 입은 가녀린 소녀가 묘비 앞 차가운 바석 위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나무 뒤편으로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준혁이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도대체 누가 기일에 맞춰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소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묘비인 상석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작년에 꼭 갈 거라고 얘기했던 서울대 의대, 저 합격했어요. 강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귀를 의심했죠. 소녀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삼촌이 아빠 빚 갚아야 한다고 합격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요. 당장 공장이나 취직해서 돈 벌어오래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소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묘지를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묘비에는 분명히 강준혁이라는 이름과 1975년 3월 15일생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자신의 아들 묘소였습니다.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소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학생, 강민호가 낮게 잠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녀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소녀의 얼굴은 묘비 속 사진에 있는 아들 준혁의 눈매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렸습니다. 강준이가 놀란 눈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이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뒷걸음질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아빠 묘지에서 훔쳐보고 계세요? 강민호는 충격으로 인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는 묘비를 가리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묘지의 주인이 학생의 아버지라는 게 사실인가? 준이가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빠 강준혁 씨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자꾸 물으세요?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 다니던 준혁이 대학 입학식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청년이 자너의 아버지가 맞는가? 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을 본 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거 우리 집 앨범에도 있는 사진인데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잖아요. 이걸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떠난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 핏줄이 남아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다 큰 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니. 죄책감과 환희가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강민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준이의 교복 소매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혁이 아비다.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할아버지라고요? 하지만 삼촌은 저한테 친할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고아나 다름없었다고. 강민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자신은 아들에게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호가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명함 한 장을 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름은 강민호라고 한다. 내 아빠가 나한테 너라는 선물을 남겨두고 갔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구나. 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민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준이가 명함과 강민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원망 섞인 준이의 목소리에 강민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거친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야, 강준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험상궂게 생긴 중년 남자가 씩씩거리며 묘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박진수는 올라오자마자 준이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가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땡전 한 푼 안 남겨준 아비가 뭐가 좋다고 질질 짜고 있어. 박진수가 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자 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강민호가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아이한테 손 떼지 못해? 박진수가 그제야 강민호를 발견하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에 중절모를 쓴 노인네가 꽤 돈이 있어 보였지만 박진수는 기죽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노인네가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준이가 박진수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삼촌, 그러지 마. 이분, 우리 할아버지시래.
박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웃기고 있네. 내 친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죽었다고 했잖아. 강민호는 말없이 박진수를 노려보다가 아까 준이에게 주었던 명함과 똑같은 명함을 꺼내 박진수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진수는 귀찮다는 듯 명함을 낚아채서 힐끔 보았습니다. 순간 박진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쳐다보고 강민호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네. 대한그룹? 회장? 박진수의 험악했던 얼굴 근육이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준이의 팔을 슬그머니 놓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준영 매형 아버님 되시는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강민호는 박진수의 역겨운 태도, 변화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런 인간 밑에서 손녀가 자랐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니가 준이의 외삼촌인가? 박진수는 두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님 죽고 나서 우리 준이를 13년 동안이나 업어 키웠습니다. 제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죠. 방금 전까지 준이에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이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눈치를 살피더니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가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준영 매형이 갈 때 빚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고 가서 제가 그거 갚느라고 등골이 휘었습니다. 우리 준이 학비 대느라 사채까지 썼지 뭡니까? 강민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준혁이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아이였습니다. 빚을 남길 위인도 아니거니와 남겼다 해도 사채를 쓸 만큼 무책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내색하지 않고 박진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빚이라 얼마나 되나? 박진수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한 3억은 좋게 넘을 겁니다. 우리 준이가 이번에 서울대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준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삼촌, 아빠가 무슨 빚을 남겨? 그거 삼촌이 도박하다 날린 돈이잖아. 그리고 아빠 보험금도 삼촌이 다 가져갔잖아. 박진수가 정색을 하며 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기집애가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회장님, 애가 철이 없어서 헛소리를 합니다.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 강민호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 작자는 손녀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머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응징하고 싶었지만 준이가 받을 충격과 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신중해야 했습니다. 강민호가 품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추고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박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내가 경황이 없어서 준비된 게 이것뿐이네. 준이 맛있는 거나 좀 사 먹이고 조만간 정식으로 연락하지. 박진수는 돈을 덥석 받아 챙기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언제든지 대령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강민호가 준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이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마.
오늘 많이 놀랐지? 일단은 삼촌 따라 집에 가 있어라. 내 곧 너를 데리러 가겠다. 준이는 강민호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라는 말이 강민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준이의 등을 떠밀며 서둘러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손녀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강민호의 목소리는 묘지의 찬 바람보다 더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사립탐정 붙여서 알아볼 게 있다. 내 아들 준혁이의 지난 18년 그리고 박진수라는 작자에 대해 털끝 하나까지 다 조사해. 10원짜리 하나 어디다 썼는지까지 낱낱이 파악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전화를 끄는 강민호는 다시 한번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묘비 속 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딸은 아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킨다. 저런 시정잡배 손에 절대 놔두지 않아. 강민호는 국화꽃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묘지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고 힘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남은 생을 바쳐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그룹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의 내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강민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회장님. 고 강준영님께서는 대학 시절 만난 이미영 씨와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반대를 크게 우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18년 전 사업 확장이란 명목하에 정략 결혼을 강요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을 택했고 그 대가로 가난과 고독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준영님 사망 후 부인 이미영 씨께서 홀로 준이 양을 키우시다가 1년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준이 양의 나이는 고작 5살이었습니다. 5살. 그 어린 것이 강민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5살 배기 손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후 준이 양의 외삼촌인 박진수 씨가 양육을 맡았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매우 참담합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박진수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준영님이 남긴 사망보험금 2억 원과 이미영 씨의 유산 1억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원금만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고요. 강민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놈이 묘지에서 3억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내 아들 목숨값을 도박판에 쏟아부은 놈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이 양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지자체 지원금마저 박진수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착복해왔습니다. 준이 양은 중학교 때부터 식당 설거지와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용돈과 학용품비를 벌었었다고 합니다. 강민호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재벌가 회장의 손녀가 빈민가 쪽방에서 곰팡내를 맡으며 잠들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강민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을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박진수, 그 작자 당장 데려와. 내 눈앞에 갖다 놔. 몇 시간 뒤 강민호는 회사 인근의 고급 일식집 룸에서 박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수는 최고급의 정식이 차려진 상을 보고 입맛을 다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귀한 곳에 초대해 주시고. 역시 대기업 회장님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강민호는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박진수를 응시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진수는 뻔뻔하게 회 한 점을 집어 초장에 듬뿍 찍어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준이 문제 말입니다. 애가 이제 서울대 의대도 갔고 앞길이 창창한데 제가 키운 정이 있어서 그냥 보내기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강민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 박진수가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13년을 키웠습니다, 회장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다 돈 아닙니까? 지난 13년간 양육비로 5억, 그리고 앞으로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 보상비로 2억. 딱 잘라서 7억만 주십시오. 그럼 준이 회장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억이라. 아, 그리고 준영 매형이 남긴 빚 3억도 회장님이 갚아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부모 빚은 자식이 갚는 거라지만 회장님 같은 재력가한테 3억은 껌값 아닙니까? 강민호는 품 안에서 탐정이 조사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진수의 도박빚 내역과 보험금 횡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자니가 말한 양육의 정인가? 내 아들 목숨값으로 도박하고 어린 조카 앵벌이 시킨 게 자네식 사랑법이야? 박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거 다 모함입니다. 누가 이런 헛소문을. 제가 도박을 좀 하긴 했지만 다 우리 준이 잘 키워보려고 한탕 노린 겁니다. 그리고 애가 알바한 건 자립심 키워주려고 그런 거지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 강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은 그쯤 해도. 당장 준이 친권 포기 각서 쓰고 내 손녀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횡령과 아동 학대 혐의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박진수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법대로 하시게요? 좋죠. 근데 소송 걸리면 시간 꽤 걸릴 텐데. 그동안 우리 준이가 겪을 마음고생은 생각 안 하십니까? 언론에 재벌 회장이 가난한 외삼촌 협박한다고 찌라시라도 돌면 준이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파렴치한 놈. 준이는 제 법적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제가 못 만나게 하면 회장님은 준이 머리카락 한 올도 못 봐요. 7억입니다. 입금되면 준이 보내드리죠. 박진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강민호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준이를 인질 삼아 아이의 영혼을 파괴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이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진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버렸습니다. 야, 강준이. 너 그 노인네한테 연락했지? 내가 너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거 방해하려고 작정했어? 삼촌, 왜 그래?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시끄러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노인네가 돈 줄 때까지 넌 학교 외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알았어? 준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밤낮으로 준이를 감시했고 학교에 갈 때도 교문 앞까지 태워다 주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일쑤였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며칠 뒤 강민호의 개인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이의 담임 선생님인 김 교사였습니다. 강준혁 학생 아버님. 아니, 할아버님 되시나요? 저 준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준이 할애비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김 교사의 목소리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이가 요즘 너무 이상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전혀 못하고 밥도 거의 안 먹어요. 어제는 복도에서 혼잣말로 도망치고 싶어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학교로 가겠습니다. 준이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강민호가 급히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다급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님, 큰일 났어요. 준이가 교실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119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강민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서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한국병원 응급실로 간다. 빨리. 병원 응급실 복도를 달려가는 강민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히자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준이가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목과 퀭한 눈밑이 그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준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준이야, 할애비가 왔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리 손을 썼어야 했는데.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는 극심한 영양실조의 수면 부족,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라니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아이가 어디 있다고. 강민호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준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민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준이의 갈라진 목소리에 강민호가 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준이야. 할아버지 여기 있다. 아무 걱정 말거라. 이제 괜찮아. 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강민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삼촌한테 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준이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강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법이고 절차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보낸다면 자신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민호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냐? 절대로 다시는 그곳에 보내지 않으마. 오늘부터 너는 이 하랩이랑 사는 거다.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세요. 내가 보호자야. 내 조카 어디 있어? 박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이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사냥터에 나서는 맹수처럼 그의 등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응급실 입구에서 간병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호자라고. 강준이 어디 있어? 내 조카야. 강민호는 병실 커튼을 젖히고 나와 박진수와 마주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회장님, 우리 준이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왔습니다. 애가 괜찮습니까? 박진수가 준이의 침대를 보려고 했지만 강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만 물러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혹시 회장님이 이상한 오해라도 하시는 겁니까? 박진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가 쉬어야 하니까 밖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강민호는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준이가 불안한 눈으로 강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박진수가 갑자기 뻔뻔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없으면 우리 준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뭐라고? 애가 저 정도로 쓰러질 만큼 회장님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자꾸 연락하려고 하더라고요. 강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잔이가 준이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증거라도 있습니까? 회장님, 법적으로 제가 준이의 보호자입니다. 7억 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그때 멀리서 구두 소리가 똑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그 여성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이순자가 박진수 옆으로 다가오며 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재벌 회장님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순자입니다. 준이 외할머니요. 이순자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외할머니라고요? 준이 어머니분이 돌아가신 지 13년인데 왜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까? 강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슬퍼서 연락을 못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진수한테서 연락이 와서 준이가 재벌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준이를 제대로 돌봐야겠다 싶어서. 박진수가 이순자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이제 준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라고요?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준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13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양육권이라니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순자가 말끝을 흐리며 박진수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호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준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못다한 할머니 노릇에 대한 보상으로 10억 정도만 주시면. 10억이라고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진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할머니가 삼촌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리고 진수랑도 이야기했는데 돈 받으면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이순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준이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이들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준이는 여러분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는 진심으로 준이를 사랑해요. 이순자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죠? 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강민호가 다그치자 이순자가 당황하며 박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수가 재빨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10억이면 준이 대학 등록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도박하실 건가요? 강민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진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는 거지. 그때 병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이가 깨어나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이야, 괜찮니? 할아버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싸우시는 거예요? 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이순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 준이야. 할머니야. 준이가 이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요? 누구세요? 내 엄마 친엄마야. 이순자 할머니지. 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미안해, 준이야. 할머니가 그동안 많이 아팠어서 연락을 못했어. 이순자가 준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준이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준이야, 할머니가 이제 너를 잘 키워줄게. 돈도 많이 생겼고. 돈 이야기는 왜 하세요? 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순자와 박진수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말한 거야.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저를 아껴주세요. 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말도 안 듣고. 할머니 처음 보는데 왜 말 들어야 해요? 준이가 강민호의 옷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박진수가 성질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야, 강준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삼촌도 똑같잖아요.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준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환자가 쉬어야 합니다. 회장님, 10억입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까요? 이순자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강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순자와 박진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계획대로 법원에 양육권 신청하세요. 그래야겠어. 저 영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돈만 받으면 반반이니까 걱정 마세요. 준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돈밖에 안 되나요? 강민호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할아버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저 할머니한테 안 보내주실 거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할아버지가 막을 테니까. 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준이를 지켜내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아들처럼 놓치지 않겠다고. 복도 끝에서 이순자와 박진수가 쑥덕거리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주 후 서울 가정법원 사무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는 정갈한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이순자와 박진수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시민들이 이 흥미로운 재벌가 양육권 분쟁을 지켜보려 모여들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청인 이순자는 준이의 친외할머니입니다. 13년 전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뿐, 이제 손녀를 제대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 없으셨나 보군요. 강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다루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며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신청인 강민호는 18년간 자신의 손녀 존재조차 몰랐던 무관심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을 하겠다는 것은 이에 있습니다. 강민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손녀를 몰랐던 것은 아들이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들이 연락을 끊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냉정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순자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이순자 씨,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자가 증언대에 서자 그녀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왜 준이와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딸 미영이가 죽고 나서 너무 슬펐어요. 준이를 보면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네. 세월이 약이라더니 이제는 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준이를 키울 여건이 되십니까? 물론입니다. 딸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제가 작은 식당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순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 차례였습니다. 이순자 씨, 13년 동안 준이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순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생일 선물이나 편지라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연락처를 몰라서. 박진수 씨와는 연락하셨죠? 준이 소식을 물어보신 적은 없나요? 이순자가 당황하며 박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촉했습니다. 가끔 안부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준이에게 직접 연락은 안 하셨나요? 그건 진수가 아이 교육에 방해된다고 해서. 아, 그럼 박진수 씨 말을 들으신 거군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박진수 씨에게서 준이가 재벌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하셨죠?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돈 때문은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돈 때문에 손녀를. 이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강민호 회장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양육비 개념으로. 10억이 양육비라고요? 13년치 양육비가 10억이나 됩니까?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이순자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판사가 변호사를 제지한 후 다음 증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3년간 준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순자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었죠. 준영 매형이 빚을 좀 남기고 가셔서. 그래도 우리 준이를 위해서 다 감당했습니다. 박진수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진수 씨, 준혁 씨가 남긴 빚이 얼마라고 하셨죠? 3억 정도. 그런데 조사해보니 준혁 씨는 빚이 아니라 2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남기셨더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건 그 2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진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이 키우는데 다 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진수 씨의 도박장 출입 기록입니다. 보험금 받은 직후부터 매일같이 카지노에 다니셨더군요. 박진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이 양의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자신의 용돈을 벌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건 교육 차원에서 13살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게 교육인가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준이를 불렀습니다. 준이 학생, 증언대로 나오세요. 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선서를 마친 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싶나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요. 준이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할아버지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세요.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나 외삼촌과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돈 이야기만 하세요. 돈 이야기라면?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저를 보내주겠다고. 준이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순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정숙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준이가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삼촌도 제가 서울대 붙었는데 등록금 내지 말고 공장에 취직하라고 했어요. 제 장학금도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있습니다.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박진수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강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준이 양의 담임교사 진술서입니다. 준이가 학교에서 삼촌이 무서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서 마치고 2주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이순자와 박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거 잘못되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준이 친할머니인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법은 혈연을 중시한다고 했어. 그래도 불안해요. 준이 저 애가 완전히 저 영감 편이잖아요. 돈이 문제야. 10억이 부족했나? 이순자가 욕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민호는 준이와 함께 법원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걱정하지 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아버지가 널 지킬 거야. 할아버지, 정말 저랑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너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준이가 강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준이는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강민호는 매일같이 면회를 가며 준이를 돌봤습니다. 과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준이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도착한 강민호는 준이가 아동보호시설 직원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2주 동안 시설에서 지낸 준이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강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준이야, 잘 지냈니? 네, 시설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오면 할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강민호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순자와 박진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이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판사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시끄러워. 우리가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잖아.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양의 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강민호와 준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 이순자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친할머니인데.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계속했습니다. 13년간의 방치와 최근의 금전적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준이 양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강민호 씨에게 준이 양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준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강민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그래, 준이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강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순자와 박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돈벌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준이 학생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준이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겠어요. 강민호가 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손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의 집에서 준이는 드디어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아버지 준혁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 방이에요? 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강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꿈 아니죠? 꿈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고 앞으로 쭉 함께 살 거야. 준이가 강민호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네가 정말 소중하다, 준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서울대 의과대학 1학년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회사 일에 바쁘면서도 준이의 대학 생활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등산을 나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준이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준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강민호가 준이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회사 직원들한테도 친절해지셨다고 김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강민호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준영 마이너스 준이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야, 내 꿈이 뭐라고 했지? 어려운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요. 그래, 훌륭한 꿈이야. 강민호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미술관에 가고 때로는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강민호는 준혁이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준이에게 들려주었고 준이는 할아버지께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피아노 치셨어요? 그럼. 내 아빠는 정말 피아노를 잘 쳤어.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 강민호가 준혁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야기 더 해주세요.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준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강민호와 준이는 함께 준혁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이 내려 묘지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준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의대도 잘 다니고 있고요. 강민호도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딸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고맙다. 아빠가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났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연말, 준이는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1학년을 마쳤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강민호는 준이의 이름이 호명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해, 준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 밤 집에서 준이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유럽 여행 같이 가요. 그래.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빠가 가보고 싶어 했다는 파리요.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좋은 생각이야. 꼭 함께 가자. 강민호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강민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 준이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췌장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3기 상태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요. 강민호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시작되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민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겨우 1년뿐이라니. 준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만 회장님, 가족에게는 알려야 안 됩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강민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준이가 또다시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의 변화를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강민호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의대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민호는 회사 이사회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그를 본 의료진은 즉시 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이가 응급실로 달려왔을 때 강민호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준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담당 의사가 준이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3기입니다. 이미 말기 상태고요. 준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췌장암의 예후가 얼마나 나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준이는 병실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준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녀의 표정에서 읽어냈습니다. 준이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혼자 이런 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놀랄까봐. 미안하다. 이제 막 진짜 가족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준이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잃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마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강민호는 집에서 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더욱 쇠약해졌지만 그는 준이 앞에서만큼은 씩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준이야, 학교는 안 가니? 휴학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돼. 내 미래가 더 중요해.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강민호는 준이가 자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자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요? 강민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준이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무슨 소리예요? 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이제라도 제대로 키워줄게. 싫어요. 절대 할머니랑 안 살아요. 준이가 강민호의 뒤로 숨었습니다. 회장님 아시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준이의 친할머니입니다. 후견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요. 이순자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순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준이가 물려받을 유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시고.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준이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이순자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 준이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까지 찾아와 언론을 끌고 다니며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불쌍한 외손녀가 또다시 고아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준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프신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괴로우시죠? 아니야, 준이야. 할아버지는 괜찮어. 하지만 강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자 같은 사람들이 절대 준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민호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준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불러 준이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 변호사, 이순자가 절대 준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언장과 신탁 설정, 그리고 후견인 지정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최대식 변호사 부부를 준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어서 준이를 친딸처럼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가 없어도 내 친구 부부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넌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널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강민호는 또한 준영 마이너스 준이 희망재단의 운영권을 준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문 경영진이 대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수와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이는 제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포기하세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이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 할머니와 살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어른한테.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으로는 안 돼요. 준이의 단호한 말에 이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자 강민호는 준이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랑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아빠 묘지에 함께 가요.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준혁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강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준이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준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아빠가 할아버지 좀 잘 돌봐주세요. 강민호도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준혁아, 내 딸 정말 잘 컸어. 아빠가 이제 내 곁으로 갈 거야. 준이는 걱정하지 마라. 좋은 사람들이 잘 돌봐줄 거니까. 그날 밤 집에서 강민호는 준이에게 어머니의 반지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내 증조할머니가 주신 거야.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지. 할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걸 너한테 주는 거야. 소중히 간직하렴. 강민호는 또한 준혁의 어린 시절 일기장과 사진들을 정리해서 준이에게 주었습니다.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라.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강민호는 마지막 며칠 동안 준이를 위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가 없을 때 외롭거나 힘들면 이 편지를 읽어라.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병실에서 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준이야, 너를 만난 게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렴. 네, 약속할게요. 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렴.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대신해 주면 좋겠어. 꼭 그렇게 할게요, 할아버지. 새벽 무렵 강민호는 준이가 잠든 사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준이가 깨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강민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준혁 마이너스 준이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준이는 할아버지의 관 앞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겠어요. 그게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준이는 최대식 부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준이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준이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의대 복학 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사랑은 준이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서울대 의과대학 4학년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준이는 준혁 마이너스 준이 희망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재단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준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이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민수야, 수학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누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같이 풀어보자. 누나가 설명해 줄게.
준이는 의대 동기들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이는 3년 전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묘지를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세 정도의 여자아이가 부모님의 합장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손에는 중학교 입학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 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누구세요? 나도 여기 가족이 묻혀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이가 입학 통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모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중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해요. 준이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수민이에요. 수민아, 누나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준이는 수민이를 준영-준이 희망재단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수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책임질게.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감사해요, 누나. 수민이는 그날부터 준이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준이도 수민이를 마치 친동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준이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대로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졸업 후 준이는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동시에 준영-준이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의 일부를 사용해서 꿈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개원식에서 준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모시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이 병원을 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병원 개원 첫날부터 많은 환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이는 각각의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정성껏 돌봤습니다. 수민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언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준이는 수민이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느꼈을 뿌듯함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후 준이는 같은 소아과 의사인 동료와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준이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결혼식 날 준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특별석에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준이가 이렇게 행복해요. 지켜봐 주세요. 준이에게는 곧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을 낳은 준이는 할아버지의 묘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게요. 준이는 딸에게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키웠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준영-준이 어린이병원은 점점 확장되어 전국 여러 곳에 분원을 세웠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무료 진료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영-준이 희망재단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수민이를 포함해 매년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자란 첫 번째 세대들이 이제는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된 준이는 손녀와 함께 할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았어요. 준이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단다.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셨지. 세월이 흘러 준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이의 정신은 그녀가 키운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강민호가 묘지에서 시작한 작은 사랑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묘지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 손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했던 차가운 회장이 마지막 남은 가족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준이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준이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사랑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